저는 올해 105살입니다.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한국이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 반대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래오래 살아남은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식탁 앞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달콤한 거짓말보다 냉정한 진실이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그 음식들, 오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그 식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처방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한 세기를 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늙어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하나의 패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살고 끝까지 존엄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을 하나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그 집을 매일 조금씩 청소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했습니다. 반면 일찍 쓰러진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나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괜찮았다는 믿음 속에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30대의 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더 이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독소를 처리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은 탄력을 잃어가며 뇌는 염증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 나이에 조금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서서히 켜지는 불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타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5가지 음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100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실천적인 지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고기는 귀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겨우 맛볼 수 있었던 것이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는 넘쳐나게 되었는데 정작 그 고기가 진짜 고기인지 아닌지를 묻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마트에 가면 형형색색의 포장지에 담긴 소시지와 햄, 베이컨이 가득합니다. 간편하고 저렴하고 맛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이것이 아침 식사의 단골 메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일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 편리함 속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역시 학자였고 평생을 책과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소시지 2개와 달걀 프라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고 맛있다고 했습니다. 요리할 시간도 없고 나이가 드니 뭘 해먹기도 귀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몇 번 걱정스러운 말을 꺼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먹었어. 별일 없었어. 그러나 그는 78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날까지도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무 신호도 없었다고 그의 가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신호는 있었습니다. 다만 수십 년에 걸쳐 너무 천천히 왔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공육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합니다. 나트륨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아질산 나트륨과 같은 방부제는 체내에서 발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로 가는 길을 조금씩 막아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것들을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매일 아침 소시지 한 줄을 더한다는 것은 낡고 금이 간 댐 위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발암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것은 흡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물론 소시지 1개를 먹었다고 해서 당장 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수년에 걸쳐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은 이미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숫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리함은 노년의 가장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 포장지에 쓰인 성분표를 한 번만 더 들여다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남은 시간의 질을 결정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래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 것이 당긴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을 보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별로 좋아하지 않던 단팥죽을 70이 넘으니 매일 찾게 되더라는 분, 식사 후 반드시 달달한 것 하나는 먹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분, 손자, 손녀가 가져온 케이크를 혼자 다 드시고 괜찮다고 웃으시는 분들,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단순한 식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단 것이 당기는 것은 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에너지 대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혈당 조절 능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즐거움으로 오해하고 계속해서 응답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불교 철학을 깊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오래 남은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욕망은 그것을 채울수록 커진다. 우리는 흔히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단 것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 몸은 다시 단 것을 원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리학적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7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사이클이 훨씬 더 파괴적으로 작동합니다. 젊은 사람의 췌장은 혈당이 올라가면 재빠르게 인슐린을 분비해 균형을 잡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도 서서히 저하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제2형 당뇨로 이어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당뇨 유병률은 30%에 육박합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것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도 설탕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판두유, 요구르트, 간장, 심지어 건강식품이라 여기는 에너지바에도 정제당은 가득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분이 염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은 만성염증을 노화와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몸 전체에 저강도 염증이 퍼집니다. 이 염증은 관절을 갉아먹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뇌의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고혈당 식습관과 알츠하이머 발병률 사이의 연관성을 꾸준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알츠하이머를 두뇌의 당뇨, 즉 제3형 당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단 것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105년을 살면서 때로는 달콤한 것이 그리웠습니다. 삶에서 작은 즐거움마저 빼앗아 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단 것에 대한 갈망이 진정한 즐거움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욕망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바라보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지혜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기억이며 어머니의 손맛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중에도 가난했던 시절에도 김치 한 조각이 밥상 위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기름에 지글지글 튀긴 전 부침개 튀김 한 조각은 명절의 냄새이자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그 음식들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 깊숙이 박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입니다. 튀긴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트랜스 지방은 혈관벽에 쌓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낮추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높입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랜스 지방과 인지 기능 저하의 관계입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들은 트랜스 지방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만 늙는 것이 아니라 뇌도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우리가 매일 먹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이제 짠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간장, 젓갈, 장아찌, 우리 밥상은 맛있지만 동시에 매우 짭니다. 젊을 때는 신장이 이 과도한 나트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충분히 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역과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높아진 혈압은 신장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저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직접 목격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묵혀서 하는 삶, 그것은 제가 생각하는 존엄한 노년이 아닙니다. 저는 몇십 년 전부터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혀가 적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오히려 예전에 짠 김치가 너무 자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미각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문제는 바꾸려는 의지가 아니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튀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튀김을 끄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날에 먹는 튀김은 여전히 맛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맛있습니다. 희소성이 감사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선택하는 것이지 문화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오랜 습관이 만들어낸 관성인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은 시절 술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동료들과 밤새 막걸리를 나누며 세상을 논했고 힘든 날에는 소주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술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때로 사람을 거절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회식 자리에서 제삿날 어른들 앞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을 때 술잔을 거절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화적 압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0세 이후에 간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간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평생 동안 독소를 걸러내고 영양소를 처리하며 수천 가지의 생화학적 반응을 조용히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세포의 수가 줄어들고 혈류량도 감소하며 효소의 활성도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젊을 때보다 훨씬 오랫동안 알코올이 혈액 속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70세 노인이 소주 반 병을 마시면 그것은 30대가 소주 한 병을 마시는 것과 비슷한 부담을 간해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의학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알코올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알코올은 신경독소입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직접 신경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뇌 위축이 가속화되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소량만 마신다,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들은 이른바 적당한 음주의 건강 효과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안전한 알코올 섭취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현재 의학계의 주류 견해입니다. 낙상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고관절 골절 이후 독립적인 생활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인의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알코올은 손해의 균형 감각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조금 마셨을 뿐인데 발걸음이 흔들리고 판단이 느려지며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밤에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나다가 쓰러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75에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혼자 물을 마실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술잔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내가 물을 마셔도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이 없으면 자리를 불편해하는 사람과는 사실 깊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끊은 후 저는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머리가 맑아졌으며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저는 진짜 나 자신을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반드시 몸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전쟁터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술자리에서 조용히 물잔을 드는 것, 그 작은 선택 속에도 용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맑고 존엄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가지 음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공육과 소시지, 정제된 설탕, 튀긴 음식, 짠 음식, 그리고 알코올, 이것들을 나열하고 나니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끊으면 대체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먹는 즐거움은 노년에 남은 몇 안 되는 순수한 기쁨 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두렵고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오래, 더 선명하게, 더 존엄하게 그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라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은 수단입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생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마라.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몸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있어야 관계도 삶도 마지막 순간도 존엄할 수 있습니다. 식탁은 단순히 음식을 올려놓는 곳이 아닙니다. 식탁은 매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 혹은 나는 그냥 습관대로 살겠다. 그 2가지 메시지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결국 노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저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직접 밥을 짓고 제철 채소로 국을 끓이며 발효된 음식을 소량 곁들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보고 있다. 그것이 저에게는 어떤 철학책보다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지금 당장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거기 있었던 것인가? 그 질문 하나가 시작입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하늘 끝에는 아주 조금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그냥 맑은 물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저에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그런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시끄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며 다른 누군가의 시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요한 아침.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계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입니다. 감사합니다.